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특별한 무기. 2. 미국보다 2배나 강력한 무기. 3. 조코 위도도의 치명적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보라매의 발톱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대공 미사일부터 시작해 국산 초음속 공대함 순항미사일까지 놀라운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2일 방위사업청은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이것이 또 다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핵심 무장, 국산 공대지 미사일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뒤를 이을 KF-21의 세 번째 무장은 바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에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캡 350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범유럽 군수업체 엠비더, 드독일이 개발한 캡 350은 서로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독일과 엠비더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포착하고 함께 캡 350KE, 일명 타우러스 1을 개발하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게다가 KF-21은 물론 FE-50에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 생산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 굳이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죠.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그렇게 한국형 타우러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또한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캡 350과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이 그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캡 350은 유도 미사일 중에서도 극한의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캡 350의 셉은 약 3m로 전투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공 방어체계 탐지 범위 밖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캡 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일 중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500km의 사거리도 3m 수준의 명중률도 아닌 바로 독특한 발사 방식 때문인데요.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30m 수준까지 하강하며 적어도 비행을 유지하고 목표물 근처에서 다시 3000m 높이까지 급상승합니다. 이런 발사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적어도 비행으로 대공 레이더를 회피하고 이후 3000m 상공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한국형 타우러스에도 똑같이 적용될 이 발사 방식은 캡 350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벙커버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캡 350은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항상 아쉬움으로만 남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방사청은 한국형 타우러스를 2028년까지 1900여억 원을 투자해 체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캡 350의 개발 기간도 7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고작 5년이 말이 되냐는 식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조차도 아주 여유롭게 책정할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기술은 이미 실증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이 진행되며 이미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국내 항공기 안전 장착과 분리 기술만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즉 결코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속도면 KF-21 블럭 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될 2026년에 한국형 타우러스의 개발 완료도 노려볼 만한데요.
이쯤이면 미국이 갑질을 부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려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갑니다. 후발주자라는 특징을 고려한다 해도 대한민국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사일 분야에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가 풀린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두 눈으로 본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례로 KF-21에는 공대공 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10종, 공대지 미사일 1종 또는 공대함 미사일 1종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단순히 미사일과 폭탄을 매달기만 한다고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컴퓨터의 집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컴퓨터 부품과 센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작동해야 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에러를 실시간으로 잡아줄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특급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만큼 어떤 나라도 타국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서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해외에 의존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13종의 무장을 개발한 국가가 전부 제각각인 탓에 기술적 난이도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윈도우라는 전세계 범용 운영체제에 맞춰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CPU나 그래픽카드, 코어와 같은 부품에 맞춰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사일에 맞는 사격 통제 장치와 발사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째로 변경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에러를 잡아내고 실시간으로 고치는 건 말 그대로 사람과 시간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도 없는데요. 그나마 지상 무기체계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포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전투기는 공중에서 소프트웨어가 먹동이 되면 최악의 경우 그대로 공중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로 수만 개에 달하는 모든 부품의 에러를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KF-21이라는 전투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만능 윤활유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투기에서부터 무장까지의 외부 체계뿐만 아니라 두뇌와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의 소프트웨어에서도 완전한 기술 자립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기술적 난이도도 난이도였지만 국내의 반대 의견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심지어 아무리 절차를 간편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해버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산에 의존하는 형태는 단기적으로는 가성비가 좋게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경쟁적 군비 감축으로 무기체계 개발 관련 인프라가 박살난 유럽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 정책,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반대급부의 증명을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주변국들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계는 앞으로도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텐데요.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또 한 번 역대급 대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주가 한국의 장보고 다시3 잠수함을 수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건데요. 현재 호주는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국의 해상 안보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26년에 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 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3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3의 두 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 군에 취역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과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배치 2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3 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당면이 이미 레드백과 K9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3의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3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한 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산 안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에서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산 만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에서 47km 정도인데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산 만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1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잠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잠항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면이 소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 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 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기항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 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잠항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최대 잠항 기록은 도산 안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잠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공구4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 훈련에서는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 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 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 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영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장보고 다시상 배치 3을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 3을 경하 배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우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 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보고 다시상 배치 3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성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성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내 능력을 키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어뢰-2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64km인 백상어 중어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예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고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112km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 12에 불과한 55km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 밖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집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백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 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선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속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 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어뢰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림팩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영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강력한 해군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KF-21의 첫 번째 비행이 성공으로 끝나며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도 청신호가 열렸습니다. 2026년까지 2,000회가량의 추가적인 시험 비행을 통해 엔진의 추력이 실제 비행 환경에서 제대로 나오는지와 각종 전략 무기들과의 호환성 등 다방면에서의 성능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순조롭게 개발이 완료된다면 노후 기종인 F4, 팬텀과 F5 제공호를 퇴역시키고 KF-21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존 최강 성능을 갖춘 하이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과 함께 미들급 전투기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자 국방력 증강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국 국방부 차관은 우리나라 국방부와의 양자회담에서 KF-21 개발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일본과 협력하여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워낙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고 일본과 협력을 주도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에 영국 의회마저 전투기 개발 예산의 비협조적으로 나와 일본과 협력하기로 예정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과 영국의 양자 국방회담을 통해 새로운 전투기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가자 인도네시아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과 전투기 공동개발이라는 로또를 눈뜨고 영국에게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을 천명한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전투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 예상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개발 협력을 하게 되면 미국의 전투기 핵심 기술을 어부지리로 얻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KF-21 개발이 순탄치 못하던 상황에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뒤통수치며 이번 투자에서 발을 빼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니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은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했고 KF-21 전투기 개발 성공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보란듯이 성공해버리자 한국을 손절하려던 인도네시아에선 초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27일 오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2017년부터 5년가량 미납된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니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연구 개발진마저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KF-21 사업이 가장 어렵고 위태롭던 시절에 분담금을 미루면서 언제든지 한국을 손절할 준비를 하더니 개발이 완료되자 웃으면서 한국을 방문해 투자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염치가 없지만 우리나라 연구 개발진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KF-21 관련 핵심 기술을 공유해달라며 기존의 계약서를 전부 폐기하고 핵심 기술 이전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부당한 요구에 한국은 단호한 거절을 하는 것은 물론 KF-21 시제기 열람과 제공 거부 등 강경한 조치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예상외로 강력하게 나오자 인도네시아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다간 현재까지 지불한 분담금 2천억 원을 돌려받고 KF-21 사업에서 완전히 아웃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기업과 자본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중국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인니 고속철도 건설 비용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대중국 협력 메시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지정학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년 올해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차일피일 공사가 미뤄지는 가운데 중국개발은행의 대출로 이뤄진 공사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며 최근엔 2조 5천억 원가량의 사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처음 중국이 제시한 사업 비용은 7조 원 수준이었지만 증가를 거듭한 뒤에 현재는 1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부풀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자본에 잠식된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인니의 태도는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KF-21 사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KF-21을 두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군력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KF-21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굉장히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초기형 블록에서 생산되는 KF-21은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추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후 업그레이드 블록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5세대 수준의 완전한 스텔스 성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전투기 수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엔진은 러시아제 엔진을 본따 만든 복제품 수준으로 기존 러시아 엔진과 비교했을 때 성능과 내구성이 70%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한국산 전투기가 시장에 나오면 문제가 많은 중국제 전투기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론적으로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중국제 무기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기에 중국 입장에서 KF-21은 골칫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에서도 한국 KF-21의 기술을 탐내며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거나 공유하려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KF-21의 핵심 기술과 정보가 언제든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KF-21의 핵심 기술을 전수하는 쪽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분담금 8천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공유해달라며 전투기 조종사와 연구 개발 엔지니어 등 40명가량을 한국에 파견해 KF-21의 핵심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기존 계약서에 적혀진 것 이외의 새로운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고 통보하며 계약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제기 제공과 열람도 제한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수 2억 7천만 명으로 전세계 4위 수준인 인도는 최근 들어 국방력 강화와 자주 국방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분담금 낼 돈도 없다더니 미국의 F-15EX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엔진과 통신 장비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파를 구매하면서도 일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해 궁극적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개발 완료하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수출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투기를 수출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물거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온 이유가 있지만 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영국과 폴란드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1대당 생산 단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KF-21을 200대가량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에 참여시키고 KF-21을 추가로 도입시키게 된다면 한 대당 생산 단가가 20%에서 3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게 기술 개발 등 실질적인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일단 사업에 참가시켜 KF-21을 수출한다면 한국으로서는 한 대당 인도 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첫 번째 개발한 전투기라는 이유로 글로벌 수출이 험난할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처럼 세계 인구 4위의 국가가 한국산 KF-21을 도입한다면 세계적인 홍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영국이 한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KF-21 개발 협력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물론 최근 흑표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등 한국산 방산물자를 수십조 원 수입하는 폴란드마저 한국의 KF-21을 눈독들이고 있어 굳이 인도네시아의 부당한 조건을 들어주면서까지 전투기 개발 협력국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방위산업 수출 글로벌 3위 국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에게 물량을 공급해주겠다며 공동개발 관계를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K2 우표나 K9 자주포 FA-50 등 명품 국산 무기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지자 장비를 생산해 납품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과거보다 2배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세계 각국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예정된 기간 내로 전투기를 받고 싶다면 한가롭게 재계약이나 요청할 때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의 연구개발진들은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 2천억 원을 돌려주고 KF-21 프로젝트는 한국이 단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학기술은 물론 국방기술이 부족해 지금까지 프로젝트에서 아무런 기술적 도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2천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로 KF-21의 전체 사업 비용이 8조 원가량 된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2.5% 수준의 비용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즉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무리하게 기술 공유와 같은 숟가락 얹는 요구를 한다면 2천억 원은 다시 돌려주고 한국의 독자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8천억 원과 이자 2천억 원에 대해서 일부는 식용판료와 같은 현물로 납부하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계약한 미국의 F-15EX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두 건을 합해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지만 한국에겐 수천억 원이 아까워 식용판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까지 하면서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상황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